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서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차별적이었다고 표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입장문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닌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1년 반이 넘는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되면서 한미 간의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같은 양국 관계 걸림돌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취임 선서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Our continued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7 decades. 그러나 1년 6개월이나 이어진 주한미 대사 공석 기간만큼이나 양국 간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중동 전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다 관세 협상 내내 발목을 잡은 쿠팡 사태는 최근 미 의회 보고서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나서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의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신임 대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쿠팡 사태가 해결보다는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스틸 신임 대사가 공식 부임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환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야구부였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제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배제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래프트라던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가 다음 주에는 중앙선관위를 찾아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 조사에선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방 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증거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무결성이 깨지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본인의 거취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 위철환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크게 폭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서 나온 엇갈린 신호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인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5개사는 올해만 7천억 달러, 우리 돈 1,08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등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모두 빅테크의 투자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을 가동할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 메타에 제공하던 연산 용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메타의 반격이었습니다. 연산 용량을 제한받은 메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동할 자체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14.57%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대 급락했고 코스피는 7,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과거 도입된 저사양 칩의 연산 용량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 삼전닉스의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예전 칩 HBM 요거는 좀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별로 좀 쓸모가 없나 봐요. 메타는 이제 첨단 칩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고 남는 거는 이거 팔면 좋은 거잖아요. 비슷한 시기 정부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역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요 정점을 지나가는 가운데 대규모 증설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불황을 부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을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걸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의 AI 인프라 투자 결정에 따라 크게 출렁인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 결정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1,500원을 넘은 이후 줄곧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14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달러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변동성 확대에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으며 쏠림이 심해지면 즉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지난달 3.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려됩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보통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 등으로 강수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번 여름 대형 K-팝 그룹들의 국내 공연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팬들 사이에선 예매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만큼 암표를 향한 성토도 잇따르고 있는데 암표 전면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말부터는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가요계 컴백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 신곡만큼 잇따르는 게 바로 콘서트 소식입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새로운 콘서트 컴플렉시티로 돌 것 같은데 어떤 무대가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에는 다음 달까지 유독 많은 대형 K-팝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에스파와 스트레이키즈의 새 월드 투어에 다시 뭉친 빅뱅도 국내에서 투어 포문을 열고 신인 코르티스도 첫 투어와 1주년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주까지 이어진 치열한 예매 경쟁. 피켓팅에 실패한 팬들을 유혹하는 건 곧바로 올라오는 양도표 판매글들입니다. 좌석 여러 개를 동시에 파는 게시물도 적지 않은데 한눈에 봐서는 사기 계정인지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8일부터 고질적인 암표 거래에 제동이 걸릴 걸로 기대합니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자동으로 명령어를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를 동원했든 아니든 상업적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팔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수위도 높아집니다.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제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거래 억제를 위해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합니다. 다만 새 정책으로 실제 암표 시장이 얼마나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최근 팬들 사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건 표를 쓸어가다시피 챙겨 되파는 외국어 사용 계정들인데 실제 이들이 이른바 업자로 확인된다 해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암표를 거래하는 대표적인 해외 사이트나 SNS 게시물 차단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강화된 암표 근절 대책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송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강백호가 홈런 2방을 터뜨리며 4흘 연속 홈런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스틴과 김도영의 홈런왕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0대0 화이트와 웰스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지던 6회. 강백호가 웰스의 빠른 공을 밀어서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독수리 타선은 8회에 폭발했습니다. 강백호가 희생타로 한 점을 추가했고 노시환은 투런포를 날려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도현은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2루타로 LG의 추격 의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9회 강백호는 역시 밀어서 130m짜리 투런포를 추가하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홈런을 23개로 늘린 강백호는 오스틴과 김도영의 2파전을 홀리던 홈런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오늘 웰스 공략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력 분석원 형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경기 결과를 좀 그분들 덕분에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은 SSG를 6대4로 물리치고 선두 LG를 한 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구자욱이 2안타에 3타점을 쓸어 담았고 최영우는 5회 솔로포 등 2타점을 올렸습니다. 한동희가 4회와 8회 투런 홈런을 날리고 김진욱이 7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롯데는 KT를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김희집이 홈런 2개, 김영준과 김주현도 홈런포를 터뜨린 NC는 기아를 11대3으로 물리쳤고 안치홍이 3타점으로 활약한 키움은 두산의 6대5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미국 입국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을 바라고 미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건데 당장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이른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This next order relates to the definition of birthright citizenship under the 14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That's a good one. Birthright. That's a big one. 연방 대법원이 반년 만에 위헌이라고 막아섰지만 트럼프는 굽힐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예 임신한 외국 여성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We'll take care of the birthright citizenship because that was not meant for ric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다 미 법무부도 입국 목적을 어긴 원정 출산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 해 2만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ying to make this issue of so-called birth tourism, which is a minuscule portion, a fraction of 1% of all births in the United States.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입국 제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본격 시행 전이라도 임신한 여성의 미국 입국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타이완 동쪽 바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기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할권이 걸린 문제라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서 중국 해양조사선과 합류했습니다. 해양조사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방향을 오르내리면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선은 이틀 뒤 떠났지만 해경선은 일본과 필리핀 EEZ 경계 해역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지난달 초에도 닷새가량 공무선을 호위하며 같은 장소를 맴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갈등이 불거진 곳은 타이완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일본, 아래엔 필리핀 해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일본과 필리핀 두 정상이 이 해역에 대해 EEZ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중국은 자기 관할 지역인데 둘만 협상을 선언한 것은 주권 침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함정과 해경, 나아가 정부 선박까지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日非擅自启动所谓海域划界谈判，严重侵害中方海洋权益，严重违反包括联合国海洋法公约在内的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처음엔 국제법상 문제 없다며 원론적 대응에 그쳤던 일본 정부, 무력 시위가 반복되자 더는 용납 못한다며 발끈했습니다. 中国側の活動というのは我が国としては受け入れられず、中国側に対して外交ルートで繰り返し申し入れを行っております。 해양 경계 획정은 쉽게 말해 바다 위에 국가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것입니다. 수산 자원 확보는 물론 국가 주권, 안보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시작한 지도 7달이 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두 나라 관계가 바다 영토 갈등에 자칫 군사 충돌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에 장맛비가 옵니다. 충청 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또 경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한때 강한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낮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잠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제주도의 비는 오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3.5도, 대구도 23.5도고요. 낮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청주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